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밤이면 호랑이도 쉬어간다는 깊은 골짜기, 아래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사시사철 맑은 계곡 물소리와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를 채우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며 누구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정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가장 안쪽 오래된 감나무가 마당을 지키는 낡은 초가집에는 평생 흙을 파며 정직하게 살아온 최 노인과 그의 둘째 아들 수동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을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불릴 만큼 성품이 어질고 덕이 높아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늘 지혜를 보태는 어른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둘째 아들 수동이는 아버지를 닮아 심성이 고운 청년으로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홀로 남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고 남의 집 농사일을 거들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녁이면 아버지가 드실 밥상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자신의 끼니를 줄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수동이를 보며 요즘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최 노인 역시 묵묵히 제 곁을 지키는 둘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랑스럽고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꺼리는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최 노인의 첫째 아들이자 수동이의 형인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동생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녀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고 남의 것을 탐하기 좋아하여 마을에서 굳은 소리를 듣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상월 생활을 지긋지긋해하며 늘 일확천금을 꿈꾸었고, 결국 10여 년 전 이런 구석진 곳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며 집 안에 있던 돈 될 만한 물건들을 몽땅 훔쳐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만석이는 소식 한 장, 안부 한 번 전하지 않았고, 최 노인은 맏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보며 밤마다 속으로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수동이는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며 형의 몫까지 다해 더욱더 정성껏 아버지를 봉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산바람이 문풍지를 유난히도 거세게 흔들던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난 수동이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쇠죽을 끓인 뒤 아버지가 기침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닭이 울 때쯤 일어나 마당을 거니셨을 아버지가 인기척이 없자 수동이는 밤새 편안히 주무시는가 보다 생각하며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어제와 달리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불을 덮고 누운 최 노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놀란 수동이가 다급하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아버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결은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수동이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털썩 주저앉아 아버지를 부르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동이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고요한 아침 마을을 깨우자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 노인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늘 건강해 보이던 최 노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곤방대를 물고 마실을 다니던 옆집 할아버지도 갓난아이를 업고 달려온 뒷집 아주머니도 모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방 안에 누운 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마당에서 콩타작을 하며 웃으시던 분이 밤사이에 아무런 유언도 없이 떠나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긴 수동이를 다독이며 서둘러 장례를 치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산에 올라가 관을 짤 나무를 베어오고
아주머니들은 부엌에서 문상객을 맞을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차일이 쳐지고 멍석이 깔렸으며 향 냄새가 은은하게 피어올라 집 안가득 애도하는 분위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동이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빈소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가시는 길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컸지만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효의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수동이가 안쓰러워 등을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수동이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정만이 그의 흐릿한 눈동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낯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10년 전 집을 나갔던 형 만석이었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서더니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우연히 들른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등장은 슬픔에 잠긴 장례식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어수선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이는 빈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아버지의 영정을 보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바닥에 엎드려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곡소리에는 진정 어린 슬픔이 묻어나지 않았고 눈가에는 물기 하나 없이 건조했습니다. 수동이는 형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면서도 그래도 혈육이 찾아왔다는 생각에 형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어젯밤에 갑자기... 수동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만석이는 동생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눈을 번뜩이며 집 안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돌아가신 아버지나 슬퍼하는 동생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방의 자개장과 벽장, 그리고 마루 밑의 항아리들을 향해 탐욕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석이의 행동을 보며 혀를 차고 수근거렸지만 상주인 형에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석이는 곡을 멈추고 빈소 옆에 앉아있던 수동이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남기신 말씀 없냐? 땅 문서나 폐물함 같은 거 어디다 두셨는지 말 안 했어. 수동이는 형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직 발인도 하지 않은 시점에 재산부터 찾는 형의 태도가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형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수동이가 울먹이며 대답하자 만석이는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형이 물으면 대답을 할 것이지.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집안 재산을 알아야 장례를 치르든 말든 할 것 아니냐. 그의 고함 소리에 빈소를 지키던 마을 어른들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장례식 첫날 밤이 깊어가면서 산골 마을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밤바람은 으스스하게 울어댔습니다. 빈쇠는 희미한 등잔불만이 흔들리며 아버지의 영정을 비추고 있었고 수동이는 향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술상을 차려오라며 부엌의 아주머니들에게 호통을 치더니 상주 자리를 비우고 건넌방에서 술을 퍼마시며 골아 떨어졌습니다. 코를 요란하게 고는 형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수동이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그래도 형이라고 덮을 이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그리워하던 형이 돌아왔는데 정작 그 형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잿밥에만 관심을 두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통탄하실까 싶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마을의 촌장격인 곰방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빈소를 찾아와 수동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향을 하나 피우고 묵념을 한 뒤 나지막한 목소리로 수동이에게 물었습니다. 수동아, 어제 아버지가 저녁 진지는 무엇을 드셨느냐? 내가 그저께 뵈었을 때만 해도 기운이 넘치시던 분이 이렇게 급하게 가시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수동이는 잠시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어제 형님이 오신다는 기별도 없었는데 아버지가 산에서 귀한 버섯을 따오셨다며 저녁에 버섯죽을 쑤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성껏 끓여드렸는데 그걸 한 그릇 뚝딱 비우시고는 아주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찍 주무신다고 방에 들어가셨는데 곤방대 할아버지는 버섯죽이라는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버섯이라 최 노인은 산 사람이라 버섯을 볼 줄 아는 눈이 밝은데 혹시 잘못 드신 건 아니겠지. 할아버지의 혼잣말 같은 의구심은 조용한 빈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수동이 역시 아버지가 평소에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누구보다 잘 구분하시는 분이었기에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단순히 노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치자 수동이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게다가 어제 저녁 아버지가 버섯죽을 드시기 직전에 부엌 주변을 서성이던 누군가의 그림자를 본 것 같은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었고 만석이도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빈소로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슬픈 기색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장례 비용이 많이 든다며 투덜거리고 부조금함을 수시로 열어보며 돈을 세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문상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너무 많이 내오지 마라, 다 돈이다 라며 인색하게 굴어 찾아온 손님들을 무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동생 수동이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으련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만석이는 그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집 문서와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틈만 나면 안방을 뒤지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동이는 형의 행동을 말리고 싶었지만 장례 중에 큰 소리가 나면 아버지 가시는 길이 편치 않을까 염려하여 꾹 참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손님을 맞이하고 국을 나르고 향이 꺼지지 않게 살피며 상주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드신 버섯은 분명 수동이가 따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문 앞에 두고 갔다며 기뻐하셨는데 이 상골에 아버지를 위해 귀한 버섯을 몰래 두고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형 만석이가 집에 들어오기 전 마을 어귀에서 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은 분명 어제 낮에 도착했는데 왜 집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밤늦게 들어온 것처럼 행세했을까? 오후가 되자 하늘은 더욱 흐려지고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산한 날씨는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가라앉게 만들었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동이는 부엌 한 구석에서 설거지하던 중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는 낯선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약초를 싸는 종이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는 거무튀튀한 가루가 아주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주워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톡 쏘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것은 평소 집에서 쓰던 양념이나 약재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동이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만석이가 마을 이장님과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장례를 3일장으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내일 당장 발인합시다. 날씨도 궂은데 빨리 산에 모시는 게 아버지도 편하실 겁니다. 만석이는 비용을 아끼고 빨리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장례 일정을 줄이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아버지가 마을의 어른이셨는데 예를 갖춰 3일장은 치러야지. 그리고 멀리서 오는 친척들도 있을 텐데. 하지만 만석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친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상주인데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바로 나갑니다. 만석이의 고집에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동이는 부엌에서 나와 형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아버지가 평생을 사신 곳인데 마지막 가시는 길을 그렇게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마을 분들도 다 섭섭해하시고. 수동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만석이는 동생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넌 집에 붙어 살면서 아버지 재산이나 축냈지. 형이 결정하면 따를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만석이의 눈빛은 탐욕과 조급함으로 번들거렸고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수동이는 형의 눈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오고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간 빈소는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마당의 차일이 펄럭거리는 소리가 흡사 귀신의 옷자락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동이는 형과 단둘이 빈소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만석이는 술에 취해 비스듬히 누워 있었고 수동이는 아버지의 관 옆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문을 확 열어젖히며 촛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만석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뭐야, 문 좀 제대로 닫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은 빗장에 걸려 있어 바람만으로는 열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수동이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닫으며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빗줄기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은 수동이는 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혹시 어제 낮에 마을에 오셨습니까? 뒷집 아이가 형님 비슷한 분을 낮에 봤다고 하던데요. 만석이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어제 밤늦게 도착했어. 그 아이가 잘못 본 거겠지. 만석이는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피했고 손을 떨며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술을 넘기는 그의 목을대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수동이는 형의 반응을 보며 아까 부엌에서 주운 종이 조각과 아버지가 드신 버섯죽 그리고 형의 이상한 태도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상상이었습니다. 그 시각 건넌방에 모여있던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부엌 뒤에서 이상한 걸 봤어. 만석이가 오자마자 부엌 뒤 장독대를 파헤치더라고. 한 아주머니의 말에 다른 이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독대를 거기 뭐 숨겨둔 거라도 있나? 글쎄, 뭔가 급하게 꺼내서 품에 넣던데 표정이 영 안 좋았어.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말이야. 아낙네들의 이야기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내용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평화롭던 산골마을의 밤을 긴장으로 물들였습니다. 밤이 깊어 축시 새벽 1시, 3시가 되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천둥 소리까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놓아여 꾸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만석이는 천둥 소리가 들릴 때마다 흠칫 놀라며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수동이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아버지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 부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수동이의 간절한 기도가 닿았는지 향연기가 일직선으로 피어오르다 갑자기 관 쪽으로 휘어지며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한 현상에 수동이는 숨을 죽이고 관을 응시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형 만석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왜 이렇게 춥지, 불 좀 더 떼라. 고 소리쳤지만 아궁이에는 이미 장작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동이는 형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형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이면 발인을 하고 아버지를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 전에 모든 의혹을 풀지 않으면 아버지는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실 것입니다. 깊은 밤 산골 마을의 어둠 속에서 최 노인의 초가집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잠든 마을 사람들 불안에 떠는 형, 그리고 진실을 쫓는 동생.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한 아버지의 관이 놓인 방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욕망과 죽은 자의 한이 뒤엉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야속한 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진 이튿날 아침. 상월 마을에는 가느다란 빗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스산한 기운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집 마당에 쳐놓은 하얀 차일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투둑투둑 울려 퍼졌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은 마치 끊어지지 않는 눈물처럼 마당 흙을 적셨습니다. 밤새 빈소를 지키느라 눈이 퀭해진 수동이는 뻣뻣해진 다리를 두드리며 일어났지만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는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조문을 오거나 일손을 돕기 위해 하나둘씩 대문 안으로 들어섰지만 집 안을 감도는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상주인 만석이가 내뿜는 불안하고도 사나운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아침부터 마당에 나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짓는 소뚜껑 소리가 시끄럽다느니, 향냄새가 너무 독하다느니 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문상객들이 신발을 벗어놓는 모양새까지 간섭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말라붙어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저렇게 행패를 부리다니 천벌을 받을 놈이라며 혀를 찼지만 만석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루를 서성거리며 시도 때도 없이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빨리 내일이 되어 관을 집 밖으로 내보내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며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은 쉬지 않고 움직이며 지난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자네도 들었지. 어제 만석이가 부엌 뒤를 파헤쳤다는 이야기 말이야. 옆집 덕이네 엄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자 맞은편에서 배추를 다듬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들었지. 게다가 아까 내가 쌀을 가지러 광에 갔는데 만석이가 거기서 뭔가를 태우려고 하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화들짝 놀라서 숨기더라고. 냄새가 아주 고약하던데 도대체 뭘 숨기는 건지 모르겠어.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은 빗소리에 섞여 은밀하게 퍼져나갔고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 시각 마을의 원로인 곤방대 할아버지는 빈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곤방대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최 노인과 막역한 사이로 지냈기에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석연치 않은 점들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수동이를 불러 옆에 앉히고는 주위를 살핀 뒤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동아, 내가 밤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무래도 영 찜찜하구나. 너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는 산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라 풀 한 폭이 버섯 하나도 허투루 보는 법이 없으셨다. 그런 분이 독버섯을 모르고 드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수동이는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애써 외면하려 했던 의문을 할아버지가 정확히 짚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게 이상합니다, 어르신. 아버지는 저보다도 버섯을 잘 아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누군가 문 앞에 두고 간 버섯이라며 귀한 거라 아주 좋아하셨어요. 모양이 평소 보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셔서. 수동이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기어들어 갔습니다. 곰방대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 두고 갔다라. 이 상월에 내 아버지 몰래 선물을 두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혹시 짐작 가는 사람은 없느냐. 할아버지의 질문에 수동이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마당 한쪽에서는 동네 청년들이 모여 천막을 손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내가 어제 읍내에 나갔다가 들은 이야긴데 만석이 형님이 읍내 도박판에서 빚을 엄청나게 졌다는 소문이 있더라.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협박해서 야반도주하듯 도망쳤다는데 갑자기 여기 나타난 게 좀 이상하지 않냐. 다른 청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꾸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여기 온 게 아버지 장례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온 거란 말이야. 청년들의 대화는 금세 주변으로 퍼져나갔고 만석이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고 상월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집안을 휘감았습니다. 만석이는 마루에 앉아 술병을 기울이며 힐끔힐끔 동생 수동이와 곰방대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만석이의 가슴속에서는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 늙은이가 눈치가 빨라서 큰일이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아냐. 그럴 리 없어. 그 약은 냄새도 없고 맛도 없다고 했으니 절대 모를 거야. 만석이는 애써 불안을 떨치려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고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자 만석이는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문상을 온 먼 친척 어른이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표정이 그게 뭔가 좀 더 정성을 보여야지 라고 한마디 하자 만석이가 벌떡 일어나 밥상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의 집 장례에 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밥이나 먹고 가쇼. 만석이의 고함 소리에 빈손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엎어진 밥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국물이 마루 틈으로 스며드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동이는 황급히 달려와 엎어진 상을 치우며 친척 어른에게 고개를 조아려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만석이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친척 어른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만석이의 폐륜적인 행동을 성토했습니다.
이 소동을 지켜보던 곤방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만석이에게 다가가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내 아비가 저 방에 누워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냐?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할아버지의 호통에 만석이는 움찔했지만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늙은이면 빠지시오. 내 집 일이요. 내 집 일. 만석이는 바락바락 대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형이 나간 뒤 부엌 뒤편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까 아주머니들이 했던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장독대 근처는 빗물에 젖어 질척거렸고 며칠 동안 치우지 않은 낙엽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쪼그리고 앉아 장독대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무엇을 파헤쳤다는 곳이 어디일까? 무엇을 숨기려 했을까? 한참을 뒤지던 수동이의 손에 젖은 흙 속에 파묻힌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쓰지 않는 낯선 무늬의 그릇 조각이었는데 안쪽에는 검푸른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그 조각을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빗물 냄새 사이로 훅 끼쳐왔습니다. 이건 아버지께 드린 죽 그릇이 아니야. 하지만 냄새는 비슷해. 수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 만석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이 그릇에 무언가를 담아왔다가 급하게 처리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수동이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요동쳤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헝클어졌습니다. 형이 정말 아버지를 해친 것일까? 돈 때문에 아무리 형이 못났어도 천륜을 어버릴 만큼 악한 사람일까? 수동이는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은 채 차가운 비만 하염없이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동이는 형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비바람은 더욱 거세져 태풍이라도 오는 듯 했습니다. 대나무 숲이 울부짖고 뒷산에서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기괴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심상치 않다며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갔고 빈쇠는 다시 수동이와 만석이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만석이는 낮의 소동 이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난 잘못 없어. 다 아버지가 자초한 거야. 돈만 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술에 취한 만석이의 헛소리는 문풍지를 타고 희미하게 새어나왔지만 수동이는 그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발인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고. 만약 이대로 아버지를 보내드리면 아버지는 영영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동이는 주머니 속에 든 그릇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이 손바닥을 찔러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스르르 열리며 곤방대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동이의 결연한 표정을 읽으신 듯 말없이 수동이의 어깨를 짚어주셨습니다. 수동과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이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오늘 밤 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게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수동이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형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수동이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만 잠겨있는
유약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곤방대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을 나갔고 수동이는 다시 빈소로 돌아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자시 밤 11시 1시가 되자 마을 전체가 깊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빗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는지 코를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수동이는 잠든 형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해벌리고 자는 형의 얼굴은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그 순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낯선 타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수동이는 형의 머리맡에 놓인 옷가지를 정리하려다 형의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낡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그것은 읍내 약재상의 이름이 적힌 봉투와 땅문서 몇 장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미 내용물은 없었지만 겉면에는 비상독약의 일종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다가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동이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형이 읍내에서 독약을 구했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사용했다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수동이는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형이 아버지에게... 수동이는 솟구치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증거물을 다시 형의 주머니에 넣지 않고 자신의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사실을 밝히고 형에게 죄를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수동이가 다시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갑자기 방 안의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방문이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저절로 조금씩 열렸습니다.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동이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열린 문틈을 응시했습니다. 문 밖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만석이의 코골이 소리가 뚝 멈추고 정적만이 감도는 방 안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때 병풍 뒤에 놓인 관에서 톡, 톡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빗방울이 새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규칙적으로 그리고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투둑투둑 쿵. 그것은 마치 관 안에서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나무판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수동이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관 속에 계시는데 관 안에서 소리가 난다니. 이것은 꿈인가 현실인가? 수동이는 공포에 질려 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관 뚜껑 틈새로 희미한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냉기는 방 안의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잠자던 만석이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소리를 내며 뒤척이다가 눈을 떴습니다. 아우 추워. 보일러 안 틀었냐? 왜 이렇게 냉골이야? 만석이는 투덜거리며 일어나 앉았다가 열린 방문과 파랗게 변한 촛불 그리고 공포에 질린 수동이의 표정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귀신이라도 봤냐? 만석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관에서 다시 한번 쿵 타는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명확하고 큰 소리라 만석이도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만석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거. 수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하실 말씀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수동이의 말에 만석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 헛소리하지 마. 만석이는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수많은 영혼들이 통곡하는 듯했고 집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관뚜껑이 미세하게 들썩거리는 모습이 두 형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기이한 밤 죄를 지은 자와 진실을 밝히려는 자, 그리고 억울하게 눈을 감은 자가 한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밤은 가장 깊은 곳을 지나고 있었고 다가올 새벽은 단순한 아침이 아닌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품속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버지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폭풍우치는 상골 마을의 밤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 속의 기이한 현상이 현실이 되어 형제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축시를 지나 인시 새벽 3시 5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산골 마을의 어둠은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던 빗줄기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대신 산허리를 감고 내려오는 안개가 마을을 집어삼킬 듯이 자욱하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빈소 안의 공기는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무겁고 습해서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흙냄새와 매캐한 향냄새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관 속에서 들려왔던 쿵 하는 소리의 여운이 아직도 방 안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만석이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은 소리를 부정하고 싶어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바바람 소리야. 그래,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라고. 이 낡은 집구석은 쥐새끼도 많고 바람도 많이 들어오니까. 만석이는 억지로 큰 소리를 내며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리며 관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속옷을 적셨고 술 기운은 이미 달아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아 병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고 깨지는 술병 소리가 정막을 깼지만 그 소리조차 관에서 났던 묵직한 소리의 공포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닥에 흐른 술이 마치 핏물처럼 보였습니다. 수동이는 깨진 술병 조각을 치우지도 않은 채 형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형의 주머니에서 발견했던 독약 봉투와 부엌 뒤에서 찾은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동이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서리빨 같은 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님, 바람소리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형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부르시는 겁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동이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이는 동생의 손에 들린 물건들을 보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결코 들켜서는 안 될 죄악의 증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 이 자식 그거 어디서 났어? 남의 주머니를 뒤져 도둑놈 같은 새끼. 만석이는 당황함을 분노로 바꾸어 동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수동이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수동이는 형의 팔을 뿌리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둑놈은 제가 아니라 형님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를 어떻게 돈 몇 푼과 바꿀 수 있습니까? 수동이의 외침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만석이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두 형제의 실랑이가
거칠어지자 잠들어 있던 아버지의 영정이 모셔진 제단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촛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꺼지면서 방 안은 더욱 어두워졌고 남은 하나의 촛불만이 위태롭게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렸습니다. 만석이는 동생을 밀쳐내고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우려 했지만 갑자기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듯 단 서늘한 감촉에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치는 만석이의 눈앞에 병풍 뒤에 놓여있던 관이 다시 한번 덜컹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관을 덮고 있던 명정 죽은 사람의 관직과 이름을 쓴 붉은 천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관 뚜껑과 본체 사이에 틈이 벌어지며 나무 비틀리는 소리가 끼익 하고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끔찍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만석이는 입을 떡 벌린 채 숨을 들이키지도 내뱉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동이 역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동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공포가 아닌 그리움과 죄송함이 뒤섞인 통곡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건넌방에서 자고 있던 곤방대 할아버지와 마을 청년들이 눈을 비비며 빈소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 새벽에 웬 고성방가야?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방 안의 광경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난장판이 된 술상 바닥에 엎어진 만석이 울고 있는 수동이,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관. 할아버지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이었지만 눈앞의 광경에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해고에 망측한 짓들이냐. 하지만 할아버지의 호통 소리도 관의 움직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관의 움직임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관 뚜껑이 들썩거릴 때마다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가 되었고 닫혀있던 방문 창호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팔을 붙잡고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가 풀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거 보십시오. 관이 움직입니다. 한 청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관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관으로 쏠렸습니다. 만석이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그 돌팔이 약방 주인이 냄새도 안 난다고 했단 말이야. 그냥 배만 좀 아프고 말 거라고 했어. 죽을 줄은 몰랐다고. 극한의 공포 속에서 튀어나온 만석이의 자백은 빈소 안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곤방대 할아버지의 눈이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뭐라 약방 주인, 내 이놈 기어이 내 아비에게 독을 썼단 말이냐. 할아버지의 분노 어린 일갈에 만석이는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콱광 하는 굉음과 함께 집 마당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방 안에 남은 촛불마저 꺼져버렸고 순간적인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때 어둠을 뚫고 기이한 푸른 인광이 관 주변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빛은 차갑고도 서글픈 빛을 띠며 관 뚜껑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중한 나무 관 뚜껑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무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동이는 어둠 속에서도 형의 위치를 찾아 기어가 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님, 들리십니까? 형님이 한 짓 때문에 아버지가 편히 가시지도 못하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똑바로 보세요. 형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입니다. 수동이의 절규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형의 영혼을 깨우려는 피 맺힌 호소였습니다. 만석이는 안 돼 보지 마, 저리 치워 라며 발버둥 쳤지만 수동이의 소나기 힘은 평소와 달리 바위처럼 단단하여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이는 강제로 고개를 돌려 열리는 관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관 뚜껑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자 방 안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푸르스름한 인광 속에서 하얀 수의를 입은 최노인의 시신이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을 시신이 관절마다 뚝뚝 소리를 내며 일어나는 모습은 이승의 광경이라기보다는 저승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최 노인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눈은 감겨있지 않고 부릅떠져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곰방대 할아버지는 털썩 주저앉아 두 손을 모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억울해서 못 가는 건가? 이 험한 꼴을 보이고 어찌 가려고 일어나. 내 이놈을 단단히 혼내줄 터이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친구를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초에 노인의 시신은 미동도 없이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정지된 모습이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최 노인의 침묵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안석이는 거품을 물고 기절하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바지가 축축하게 젖은 채로 엉금엉금 기어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돈은 다 내놓겠습니다.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만석이의 비굴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앉아있던 최 노인의 고개가 드드득 소리를 내며 천천히 만석이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릅뜬 눈동자가 정확하게 만석이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시선과 산 자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만석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때 수동이가 울며 아버지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수동입니다. 제가 형님을 잘 모시지 못해서, 집안을 잘 건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건 모두 제 탓입니다. 수동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효성 지극한 아들의 눈물에 반응하듯 최 노인의 굳은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서 아들을 보던 그 인자하면서도 슬픈 표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곧바로 다시 만석이를 향해 날카롭게 바뀌었고 싸늘한 냉기가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첫 닭이 우는 소리는 귀신을 쫓고 아침을 알리는 소리라 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소리가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과 아침의 경계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이한 밤이 끝나기 전에 결단이 내려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최 노인이 단순히 원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집안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해 돌아왔음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수동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그는 품속에 있던 독약 봉투를 꺼내어 곰방대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게 증거입니다. 형님이 읍내 약방에서 사온 비상 봉투입니다. 형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본 뒤 만석이를 향해 던졌습니다. 내 이놈, 이것이 무엇이냐? 내 아비를 죽이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았느냐? 증거가 드러나자 만석이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최 노인의 시신은 여전히 앉은 채로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뼈마디가 드러난 창백한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뻣뻣한 움직임이었지만 그 방향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정확하게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는 만석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손짓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산 아들을 지목하는 그 장면은 보는 이들의 뇌리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충격과 공포 그리고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산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범인을 지목함으로써 할 일을 다했습니다. 곤방대 할아버지는 마을 청년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청년들은 주저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만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석이는 아버지의 손가락이 자신을 가리키자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 청년들이 팔을 잡자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놔, 아버지가 날 용서하실 거야.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최 노인의 손은 거두어지지 않았고 그의 부릅뜬 눈은 여전히 만석이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며 여명이 비치자 방 안의 푸른 인광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이 앉아있는 모습은 아침 햇살 속에서 더욱 선명하고 기괴하게 드러났습니다. 수동이는 아버지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지만 수동이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편히 누우세요. 형님은 죗값을 치를 겁니다. 수동이의 간곡한 부탁이 이어지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날이 희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최 노인의 집 안방은 여전히 서슬퍼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끝에는 폐륜을 저지른 형 만석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염라대왕 앞에 끌려온 죄인을 심판하는 저승의 한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곤방대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찍으며 마을 청년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아비 죽인 놈이 어찌 상주 노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저놈은 더 이상 최씨 집안의 자식이 아니다. 당장 멍석으로 말아 마을 밖으로 내치거라. 할아버지의 호령은 서리발처럼 차가웠고 그 위험에 눌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주저하던 기색을 거두고 분노에 찬 얼굴로 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이는 청년들의 손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놀란 말이야. 내가 장남이야. 이 집 재산은 다 내 거라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그의 비명은 처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만을 챙기려는 추악한 본심뿐이었습니다. 그가 문지방을 넘어 마루 끝으로 끌려나가는 순간 방 안에 앉아있던 최 노인의 시신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꼿꼿꼿하게 들려있던 오른팔이 스르르 힘을 잃고 내려가더니 무릎 위에 툭 하고 떨어진 것입니다. 마치 죄인이 집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최 노인의 어깨에서도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동이는 형이 끌려나간 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아버지 앞으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여전히 부릅떠진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눈망울에는 아직 다 사귀지 못한 한과 슬픔이 고여있는 듯했습니다. 수동이는 옷소매로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핏발선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대하듯 더없이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갔습니다. 형님은 마을 법도대로 죗값을 치를 것입니다.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고 편히 눈을 감으세요. 제가, 이 못난 둘째가 아버지를 지키고 집을 지키겠습니다. 수동이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동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닿았는지 아니면 형이 사라져 집안의 화근이 제거되었기 때문인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최 노인의 상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뼈가 부딪히는 소리도 근육이 뒤틀리는 소리도 없이 마치 깃털이 내려앉듯 부드럽게 관 속으로 몸을 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리에 눕자마자 부릅떠져 있던 최 노인의 두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은 마치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냉기가 사라지고 비로소 따스한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곰방대 할아버지는 그제야 긴 숨을 내쉬며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이제야 가시는구먼. 자네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았는가. 내 자네 마음 다하네. 걱정 말고 가시게. 수동이는 우리가 잘 보살필 테니. 할아버지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한 맺힌 영혼이 안식을 찾은 것에 대한 안도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수동이는 다시 관뚜껑을 덮고 삐뚤어진 명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장례를 치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밖으로 끌려나간 만석이는 마을 어귀의 선앙당 고개까지 내쫓겼습니다. 비가 그친 땅은 질척거렸고 만석이의 비단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볼품없이 망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우리 마을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천륜을 어긴 놈이 어디서 감히 고개를 들어. 만석이는 소금 세례를 맞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후회하는 척하며 동생아, 수동아, 내가 잘못했다 라고 소리쳐 보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조차 되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수동이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끊어내야만 아버지를 온전히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석이는 결국 마을 청년들의 위협에 못 이겨 도망치듯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것입니다. 마을이 다시 평온을 되찾자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엉망이 된 빈소를 정리하고 깨진 술병과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다시 불을 지피고 맑은 물을 길어와 정갈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이번 음식은 문상객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놀란 집안의 기운을 달래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한 정성스러운 제물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었던 마당에는 새 멍석이 깔리고 눅눅해진 차일도 걷어내어 햇볕에 말렸습니다. 수동이는 젖은 상복을 갈아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다시 상주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 마을 청년들이 상여를 메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종이꽃으로 장식된 상여는 햇살을 받아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슬픔을 더했습니다. 수동이는 아버지의 영정을 가슴에 품고 상여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꽃가마 타고 좋은 곳으로 가세요. 이승에서의 고생은 다 잊으시고 어머니 만나서 편히 쉬세요. 수동이가 첫 잔을 올리고 절을 하자 상여꾼이 선소리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어이야. 구슬픈 상여 소리가 마을 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배웅 나온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상여는 마을 어귀를 돌아 굽이굽이 상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수동이는 상여 뒤를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밟았습니다. 그 걸음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밟히는 듯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던 아버지의 뒷모습 장날이면 사탕 한 봉지 사들고 오시던 그 투박한 손,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걱정하시던 그 마음. 수동이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들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길을 열어주며 고인의 가는 길을 배웅하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긴 행렬을 이루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 누구도 만석이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최 노인의 덕과 수동이의 효심만을 이야기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양지 바른 산 중턱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에 최 노인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땅을 파고 관을 내리는 하관식이 진행될 때 수동이는 흙 한 줌을 관 위에 뿌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따뜻한 곳에서 푹 주무세요. 제가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흙이 관을 덮고 그 위에 때를 입히이자 어느새 둥근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동이는 무덤 앞에 엎드려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곤방대 할아버지가 다가와 어깨를 다독여주기 전까지 그는 땅을 적시는 눈물로 마지막 효를 다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가을바람이 억새를 흔드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최 노인은 비로소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마을로 내려오는 길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큰 사단이 났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고인이 편안히 가셨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수동이의 집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온 쌀과 찬거리로 만든 국밥이 끓고 있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마당을 가득 채우며 지난밤에 차가웠던 공포를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석에 둘러앉아 국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수동이 자네도 한술 뜨게. 기운을 차려야 집안을 다시 일으킬 것 아닌가. 이웃집 아저씨가 건네는 국밥 그릇은 따뜻하고 묵직했습니다. 수동이는 국밥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의 정과 위로가 담긴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국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 수동이를 어떻게 도울지 의논했습니다. 내가 가을거디 남은 거 도와줄게. 김장은 우리 집에서 같이 하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따뜻한 말들이 빈집의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수동이는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형은 떠났지만 그에게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이웃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예전의 쓸쓸한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깨끗하게 정리된 장독대와 부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수동이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사그락사그락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마당 구석에 떨어져 있던 형의 찢어진 옷 조각을 발견한 수동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것을 쓸어 담아 아궁이에 태워버렸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지난밤의 악몽과 형에 대한 미움도 연기처럼 사라져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수동이는 안방에 아버지를 위한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맑은 정화수 한 그릇과 촛불 하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들의 진심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수동이는 촛불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소리가 들려왔지만 어제처럼 무섭거나 기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을밤의 정취를 더해주는 자연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들어와 방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수동이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씩씩하게 잘 살게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정직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수동이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아버지는 예전처럼 건강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감나무 아래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수동이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고는 감나무 가지를 흔들어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수동이가 그 홍시를 받아드니 손바닥 가득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으셨지만 수동이는 그 미소가 고맙다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깬 수동이의 볼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게는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울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기이한 밤의 일이 마을 전체에 권선징각의 교훈을 남기고 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효성 깊은 아들 수동이가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을. 곤방대 할아버지는 마실을 다니며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날의 일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죄짓고는 못 사는 법이여. 하늘이 다 보고 있고 땅이 다 알고 있다니까.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수동이네 집 아궁이에는 늘 따뜻한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다 들러 수동이에게 고구마를 쪄주기도 하고 땔감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수동이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밭을 일구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비록 형은 없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곁에 안 계시지만 그 빈자리를 이웃의 정과 자신의 땀방울로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골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 따뜻한 희망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겨울밤 수동이가 맞이할 평온한 결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요란했던 가을이 지나고 산골마을에도 하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형이 떠난 뒤 수동이의 집 마당에는 한동안 쓸쓸한 바람만 맴돌았지만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세상은 온통 포근한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하고 평화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밤새 소리 없이 내린 한방눈은 마당의 멍석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뒷산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 위에도 소복하게 쌓여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하얗게 덮어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뜬 수동이는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환한 눈빛에 잠시 눈을 비비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알싸하고 차가운 겨울 공기가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해주었고 눈 덮인 산골 마을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정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수동이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눈을 쓰는 규칙적인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우며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하는 이 작업이 외롭고 고되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에 드러나는 흙바닥은 단단하고 깨끗했으며 그것은 마치 시련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수동이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눈을 치우던 수동이는 잠시 허리를 펴고 아버지가 계신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산등성이는 마치 아버지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마을을 내려다보시는 듯 든든해 보였습니다. 수동이는 마음속으로 아버지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잘 잤습니다. 하고 아침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죽음은 공포가 아닌 늘 곁에 머무는 따뜻한 그리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다 치운 수동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군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구수한 나무 타는 냄새가 퍼지며 차가웠던 방바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동이는 가마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어 안쳤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말씀하시길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것이고 밥을 정성껏 먹어야 몸도 마음도 바르게 서는 법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글보글 밥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집 안에는 다시금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동이는 김치 한 보시기와 된장찌개를 끓여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훈훈한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점심 나절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동이네 집으로 마시를 왔습니다. 겨울이라 농사일이 없어 한가해진 어르신들과 아주머니들이 수동이가 혼자 외롭지 않을까 걱정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곤방대 할아버지는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수동이가 내온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허허, 이 녀석 집안을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놨구나. 혼자 살아도 이렇게 야무지니 나중에 장가만 가면 딱 되겠다. 할아버지의 농담에 마을 아주머니들이 까르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수동이 같은 진국이 어디 있어? 내가 옆 마을 김씨네 딸을 한번 알아볼까? 수동이는 쑥스러워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싫지 않았습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텅 비었던 집 안을 꽉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갓 쪄낸 시루떡을 가져왔고 뒷집 할머니는 겨울에 먹으라며 말린 곶감과 호두를 한 주머니 싸들고 오셨습니다. 이거 우리 손주 주려고 둔 건데 너 먹고 힘내라고 가져왔다. 많이 먹어라. 투박하지만 정이 듬뿍 담긴 선물들을 보며 수동이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형은 재산을 탐내어 아버지를 해치려 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들은 친자식보다 더 수동이를 아끼고 챙겨주었습니다. 수동이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떡과 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 가을에 흉흉했던 이야기는 잊고 다가올 봄의 농사 계획과 마을의 경사스러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하얘질 무렵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 고요해진 집 안에서 수동이는 안방 문갑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문갑 깊숙한 곳 낡은 버선 속에 꽁꽁 싸매져 있던 작은 헝겊 주머니였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아끼시던 문갑이라 함부로 열어보지 않았었는데 먼지를 털어내려다 우연히 손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쌈짓돈과 함께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수동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비뚤비뚤하지만 힘있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수동이 장가갈 때 써라. 내 형이 알면 다 가져갈까봐 여기 숨겨둔다. 너는 내 자랑이다. 짧은 글이었지만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선견지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헝겊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형이 돌아올 것을, 그리고 형이 욕심을 부릴 것을 미리 짐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식들을 믿고 기다리셨고 착한 둘째 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수동이는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이 돈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좋은 짝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아버지처럼 이웃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비상금은 큰 돈은 아니었지만 수동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돈은 수동이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자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동지가 다가오자 수동이는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팥죽을 쑤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이자 작은 설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또한 붉은 팥죽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새해의 복을 비는 의미가 있었기에 지난 가을에 끔찍했던 기억을 완전히 씻어내고 싶었던 수동이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동이는 아침 일찍부터 붉은 팥을 삶아 체에 으깨고 찹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동글동글한 새알심을 빚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팥물이 폭폭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자 구수하고 달콤한 냄새가 온 집 안을 감싸 돌았습니다. 수동이는 정성껏 새알심을 넣고 눌어붙지 않게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죽이 다 끓자 수동이는 가장 먼저 한 그릇을 떠서 아버지의 신주 앞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동지입니다. 따뜻한 팥죽 드시고 우리 집과 마을을 지켜주세요. 그러고는 큰 동이에 팥죽을 가득 담아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동이가 가져온 팥죽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동이가 솜씨도 좋지. 냄새가 기가 막히네. 마을 사람들은 둘러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알심이 아주 쫄깃하구먼. 나이 수대로 먹어야 하니 나는 60개를 먹어야 하나. 촌장 어른의 농담에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뜨거운 팥죽 한 그릇에 추위는 물러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발그레한 홍조와 함께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돌아온 수동이는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팥죽 한 그릇을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눈 덮인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장독대는 반짝반짝 빛이 났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은 보석처럼 영롱했습니다. 수동이는 팥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하루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자신에게 주는 위로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문득 어디선가 형 만석이는 이 추운 겨울밤에 밥이라도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수동이는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각자의 업보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수동이는 방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넣은 덕분에 방바닥은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두툼한 목화솜 이불을 펴고 그 안에 몸을 뉘니 마치 따뜻한 구름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안락함이 느껴졌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윙윙 부는 겨울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거나 처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는 바깥 세상의 추위로부터 이 아늑한 방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고, 마치 자장가처럼 수동이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수동이는 베개에 머리를 깊이 파묻으며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팥죽의 온기,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방 한구석에 켜놓은 호롱불이 가물거리며 벽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수동이는 몽롱해지는 의식 속에서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집은 주인을 되찾았고 억울한 영혼은 안식을 얻었으며 마을은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꿈을 통해 수동이는 더욱 단단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집안을 이끌고 마을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절은 바뀌고 세월은 흐르겠지만 이 따뜻한 아랫목과 정직한 마음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동이의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온돌의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멀리서 산짐승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마저도 평화로운 밤의 일부로 녹아들었습니다. 수동이는 아버지가 꿈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서서히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험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욱 맑은 햇살이 비치듯 수동이의 앞날에도 밝고 따뜻한 날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예시하기의 진리가 이 상월 마을의 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수동인의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밤도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세요.